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일 최대 현안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은 호우로 연기됐는데요. 오늘 정치권 소식들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 네. 그래도 오염수 이야기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곧 방류가 된다면 그것에 대한 이제 사후 조치,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후쿠시마의 상사사무소를 지금 세우는 것을 협약 중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적의 과학자들을 상주시키는 문제라든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그 정보를 교환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 같고 그것과 더불어서 분명히 우리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후쿠시마와 그 옆에 8개 현에서는 앞으로도 수산물을 수입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수산물 업자들 또 우리 소비자분들은 좀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뭐 기구라든지 요원 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만약에 이야기가 나오면 받아들일까요? 저는 받아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사찰단 구성도 해서 갔기도 했고요. 네. 실질적으로 IAEA가 이제 오염수 검증하는 과정에서 11개 국가의 과학자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라파엘 사무총장이 와서 얘기했죠. 투명성과 열린 대화가 최우선이다. 그래서 무조건 투명하게 열린 대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전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또는 나와야 한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8월 달에 오염수 방류할 계획이다라는 게 보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시다 총리는 이제 그 윤 대통령에게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할 것이다라는 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아세안 안보 포럼 있지 않습니까? 예.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거기에서도 한중 또 외교수장이 만나서 이 관련해서 방류 계획에 대해서 또 일본에서 양해를 구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제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85%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일본의 주변국 10개국에서도 81%가 지금 저 무책임하다라고 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내일부터 열리는 그 아세안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 그 의장 성명으로 이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회원국에게 그 제안했다라고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태평양 도서국에서 IAEA하고 일본한테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이제 의견을 이제 요구를 했는데 IAEA 같은 경우는 그것은 일본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무책임하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고 일본은 답변을 회피했다고 해요. 오히려 그 후쿠시마 현 안에 이염 축소가 이 주변국의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개변을 늘어나서 태평양 도서국들이 대단히 지금 많이 비판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단은 이 국민들의 우려가 그리고 주변국들의 우려가 이렇게 대단히 큰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이 방류에 대해서 보류를 좀 요청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안전할 그리고 또 우리 그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지금 많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어민들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외교적 지렛대로 삼아서 좀 해양 투기를 좀 보류하고 그 이후에 국제해양재판소의 제소라든지 또는 그 런던 런던 의정서에 예. 거기서 논의하는 주제를 좀 올리는 것들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예. 이 말씀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3대 조치가 지금 민주당의 정부 여당에 요구하고 있는 네. 건데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양이원영 의원이 IAEA가 그 유엔의 산하기구가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해갖고 정말 뭐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지금 일본에 가서 그 수상관저 앞에서 데모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은 수상관저가 지금 비어 있어요. 기시다 총리는 나토 여기 회의에 참가하셨는데 빈집 앞에서 무슨 그 데모를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피켓도 한글로 써갖고 있어요. 누구를 보이기 위한 쇼인지도 모르겠고 또 다 망한 3인당의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뭐 간담회를 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3인당이 지금 얼마나 가짜 뉴스를 많이 해서 망한 정당이에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 김현희 칼 폭파범 있죠? 북한에서 한 간첩. 그 대한민국 자작극이라고 해서 망한 정당이에요. 그 정당의 사람들과 만났는데 어느 정도로 망했냐? 중의원 465명 중에 1명이고요. 참여원이 248명 중에서 2명, 도합 3명뿐이 없는 미니 초미니 다 망한 정당과 간담회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제1야당이 167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이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1년 4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해양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제법 전문가들을 다 모아서 자문을 구했어요. 예. 그랬더니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첫째, 방사능 오염수와 같은 오염물질은 바다로 방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라고 협약에 되어 있고요. 다만 방류를 시행하려는 국가는 오염 방지와 감소 및 통제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만 부과한다. 이것이 실행 가능한 최선의 수단이다라고 협약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그 세 번째는 해양법 재판소는 주권 국가인 일본의 주장을 존중할 수뿐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당시 이제 강경화 외무부 장관께서도 주권 국가인 일본의 그 입장을 존중할 수뿐이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같은 그 국제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듣고 제소를 하지 않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면 진다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도 저렇게 정치적 공세를 해요. 아니 그러면 2021년도에 4월 달에 이거 다 검토한 내용을 지금 다시 리바이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분명히 조건을 달고 그거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한 적이 없다라는 거는 공식적인 입장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제가 구구절절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2년 전에 국민의힘에서 이거에서 오염수 방류의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건 맞죠. 네. 그리고 그 2달 뒤에 여야가 함께 그 규탄 결의안을 같이 발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2년 전의 입장과 똑같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정부, 윤석열 정부의 입장만 2년 전과 바뀌어 있다는 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 이런 거예요. 그 일본 내에서도 아까 제가 우리 대한민국과 주변국들의 여론은 제가 말씀드렸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여론이 60%였다가 45%로 내려갔는데 또 35%로 또 내려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의 어업가 후쿠시마 현과 그 주변에 있는 그 미야기현, 이와테 현 거기에 있는 그 어민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지금 대규모 세계대회를 30일에 개최하겠다고 해서 25만 명이 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정부에 제출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경제산업상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서도 2015년도에 어업과 이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방류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일본 내에서도 지금 반대 여론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더불어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그런 분들과 같이 이렇게 그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나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들은 일본 국민들의 그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저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말씀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1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전 사고가 났잖아요. 그 전에 원전 설치할 때 그 주민들이랑 어민들이 엄청 반대를 했대요. 당연히 반대하겠지 않습니까? 그 혐오 시설이 들어오니까, 이염 시설이 들어오니까. 그때 그 정부랑 도쿄전력이 한 얘기가 과학자들 데리고 와서 그 어민들과 주민들 모아놓고 이건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그 세뇌시키듯이 가스라이팅 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전 사고 났잖아요. 났는데 그 다음에 정부와 뭐 과학자들 찾으니까 어디 찾을 수도 없고 아무도 그 무책임하고 답변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과학은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고요. WHO라는 세계보건기구도 발암물질의 기준에 대해서 5년, 10년, 15년 지나면 아니던 것이 발암물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돼서는 IAEA와 도쿄전력도 인정하듯이 30년 동안 133만 톤을 방류한다는 것인데 그 방류하는 30년 기간 동안에 그 뭐 수산물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축적되고 피폭되는
그거에 대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의 정부의 태도는 제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조치들을 한 이후에 뭘 해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오히려 정부의 태도는 오히려 일본을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게 아니라 일본의 정부를 대변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요. 민주당이 괴담을 유포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그러면 해서 그러는데 잠깐만요. 그럼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러면 네. 왜 저기 국민의힘에서 2년 전하고 입장을 왜 바꿨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그때도 정부에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방어를 했죠. 이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논란으로 자꾸 이슈가 아니, 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쭤보는 것은 그래서 얘기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을 그래서 드렸고 아니 그래서 국민의힘은 왜 얘기 바꿨냐 드려요. 이거죠. 그때 입장을. 우리 당도 마찬가지로 이걸 네. 정치적 이슈로 끌고 간 원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것은 정치적 이슈가 아니고 그때 판단이 이 잘못됐다? 말씀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그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는 아시다시피 쓰나미하고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 쓰나미와 지진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15,000명이 죽었습니다. 원전이 저절로 폭파한 거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것은 천재지변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그 후에 바로 죽게 어마어마한 양의 오염수가 쏟아졌죠. 그리고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 해양에 전 세계 해양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또 하나 지금 해류가 직접적으로 가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다 과학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IAEA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서 10개국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조그만 국가들이에요. 아주 조그만 섬국가들인데요. 거기서 IAEA 측에 서면을 보냈어요. 그리고 공식적인 답변을 달라고 얘기했더니 과학적으로 공식적으로 답변할 것은 없다라고 레터를 다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어쩌냐. 중국은 정치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중국은 본 국가의 지금 오염수 방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조차가 의심받고 있어요. 우리 서해 바다에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IAEA에서 추가로 그럼 정식적으로 질문을 보내라고 했는데 그 질의서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정치적 공방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네. 이것을 이제라도 뭐 여론조사가 과학은 아니죠. 과학으로 보자는 거예요.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6천여 명의 원자력 공학자들이 공개적으로 토론하자라고 민주당에 제안도 했어요. 그럼 단 한 명의 그 원자력 공학 전문가라도 데리고 나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지. 양이원영 의원은요.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적에 단 한 명의 관계자도 못 만났어요. 그럼 기시다 총리가 계실 때 일본에 가서 항의를 하지. 총리 공간 비어있는데 그 앞에서 무슨 생쇼를 해요? IAEA가 국제기구 아닙니까? 그렇게 예, 무식한 국회의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좀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그 러시아에서 네네. 그 원전 사고 났을 때 그 일본이 가장 먼저 핵 폐수에 해양 방류를 반대했어요. 가장 먼저 전면에 나서서. 예. 그래서 93년도에 런던 협약이 그래서 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핵 폐수와 관련된 해양 투기는 안 된다. 이게 런던 협약의 내용이에요. 그걸 만든 장본인이 일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기네 나라에서 그렇게 터지니까 그렇게 이기적으로 주변국한테 피해를 줍니까? 이게 왜 무슨 문제냐면 지금 그 일본에 같이 이제 그 원정 그 투쟁하러 갔던 시민단체에 속해 있는 한 분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일본에 가봤더니 일본 그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양 방류가 가장 여러 가지 5가지 방법 중에 저렴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원인도 맞는데 그 이전에 일본은 있잖아요. 그 위험한 핵 폐수를 일본에 두기 싫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 여기서 난 모든 얘기가 나온다고 봐요. 왜 5가지 방법이 있고 안전하다고 하면서 그리고 IAEA 사무총장조차도 와가지고 마실 수 있다, 뭐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안전하다고 하면서 주변국들은 불안해하는데 왜 주변에 방류를 합니까? 잠시만요. 그래서 저희가 남아있는 주제가 있어서 수산물 그래서 제가 그 짧게 말씀을 한마디씩 그 말씀 드리고 잠깐만 일단 제가 마무리 조금만 더 먼저 할게요. 지으시고요. 그리고 IAEA 사무총장 그러니까 최종보고에서 발표한 내용은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국제 기준 자체가 없답니다. 원전 사고로 인한 핵폐수의 검증과 관련된 국제 기준은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전대미문에 처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정상적인
방사능의 냉각 수에 관련된 국제 기준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그 내용도 우리가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이제 삼중 수소와 29개 핵종에 대한 국제 기준이 있죠. 그리고 어민들이 반대하는 건 지금 후쿠시마의 수산물은 전부 다 수출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그리고 5개 안은 일찌감치 검토가 됐어요. 그런데 비용 때문이 아니라 5개 안 중에서 추적이 가능한 안은 이 안뿐이 없다는 거예요. 방류뿐이. 이재명 대표께서 고체화하자고 해요. 그것이 제일 나쁜 방안이래요. 왜냐하면 땅에 고체화해서 묻으면 빗물 내에 용해돼서 바닷물로 그냥 흘러갔는데 그러면 땅에 오염될 수도 있고 그 과정이 추적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 말씀만 짧게 드릴게요. 네, 짧게요. 예. 지금 IAEA에서 검증한 것은요. 일본이 해양 방류를 전제로 해서 그거를 검증을 한 건데 해양 방류하는 시설들, 뭐 해저 터널이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만 검증한 거고 정작 삼중수소라든지 뭐 다액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알프스라는 그 기기에 대한 성능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게 뭐냐면 일본은 해양 방류를 전제로 해서 한 거에 대해서 검증을 했고 검증도 과학적 검증도 하지 않은 것을 발표했다. 여기서 먼저 가장 자, 자, 이 잠시만요. 정도면-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야기가 점점 과열이 네. 돼서 일단은 또 한일 정상회담 오늘 만나게 되니까요. 어떤 네. 이야기 나올지 좀 보시고요. 네. 이 아마 논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두 분 논쟁은 이제 다음 주로 좀 미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민주당의 최고위회의가 논란이 됐는데 이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순신 장군 사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반일 선동에 이순신 장군 이용했다 또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일단 뭐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최고위원회 할 때 보면 이제 백드롭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이슈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메시지의 선명성을 좀 하려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순신 그 장군 사진을 지금 뒤에 백드롭으로 걸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이순신 장군이 과거에 12척의 배로 가지고 일본의 그 임진왜란 때 일본을 물리친 그런 상징적인 그 분위기고 있고 지금 그 남해를 이순신 해로 바꾸자라는 법안도 발의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조명될 분위기고 또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좀 상징성이 있다라고 해서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이거 보고 진짜 코미디다 그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순신 장군이 어떤 분입니까? 명량 대첩, 한산 대첩, 그리고 노량 대첩에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 승리 비결이 해류를 정확하게 이해하신 장군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명량 대첩 이제 곧 이어 이제 마지막 3탄 노량 대첩까지 나올 텐데 그게 다 해류와 기후에 대한 이유예요. 그 승리 이유예요. 그러면 아니 지금 후쿠시마에서 1km의 해저 터널을 통해서 방류를 하면 미국과 캐나다를 통해서 호주를 통해서 대만을 통해서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10년 걸리면 그 전에 일본 사람, 뭐 캐나다 사람 독극물을 그렇게 뿌려대면 미국 사람, 호주 사람, 뉴질랜드 사람 다 죽어요. 죽고 나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 옵니다. 도대체가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명량, 한산, 노량 대첩에서 이겼는지는 아세요, 지금? 다 해류에 대한 이해를 가장 정확하게 한 장군님이세요. 그럼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맨날 가짜 뉴스만 하면서 저렇게 이순신 장군까지 끌어대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현재 혹시 네. 그럼 국민의힘의 백드롭은 뭔지 아세요? 뭐예요? 광우병, 사드 참외, 오염수, 괴담 정치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이렇게 해놨어요. 네, 제발 좀 그만하세요. 광우병. 아니 이게 지금 그 근거도 없이 그냥 그것도 국민의힘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광우병 사도 그 괴담 아니요, 아니에요? 그 얘기 다시 할까요? 그 괴담 아닌가 보죠? 다시 할까요, 그걸? 네, 저희 예. 돌아오시죠. 그렇죠. 네, 네. 돌아오시죠. 과거에 대장동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이렇게 백드롭에 엄청 크게 써놨거든요. 국민의힘 당시에 대선 때. 그런데 대장동 특검을 그 다음에 거부한 게 국민의힘이었어요. 그런 또 앞뒤 안 맞는 그런 백드롭도 있었던 적도 있다. 이 말씀 네. 덧붙여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순신 장군이 참 통탄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특검은요 모든 수사가 미진할 때 그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백효운동, 뭐 정자동 호텔, 뭐 성나 FC 수사 다 끝나고요. 그 미진하면 우리 특검 합시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제가 우리 그 평택에
출신의 그 유명한 원심창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항일 투쟁도 했고 통일운동도 같이 했던 분이시거든요. 네. 이분이 지금 살아생전에 계시면 어떤 말을 했을까 이 얘기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어제 예상이 됐던 회동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이게 무산이 됐어요. 네. 일단 잠시 무산이 된 거고 비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 새로 시작된 커뮤니티 때문인가 아니면 뭐 또 다른 신경전 때문인가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여기 방송 전에도 확인도 했는데 예. 비가 어제 폭우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 문자까지나 재난 문자까지 발송될 정도로 서울에서 폭우가 많이 내려서 그리고 폭우가 많이 내리는데 그 전현직 대표들이 정치적인 이슈로 만나가지고 또 술도 한잔 한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비판이 일겠습니까? 그래서 정무적으로 저는 대단히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제 모임에서 배석하기로 했던 김영진 의원하고 윤영찬 의원은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만났고 다음 주 초에 다시 예.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저는 뭐 상황, 예. 동상이몽이라 만나봤자 뭐 별로 의미도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보세요. 다들 양쪽 커뮤니티에서 하늘이 도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친명계에서는 대선 패배 1등 공신을 왜 만나냐. 낙지는 역시 탕탕 쳐서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아니 그 항상 이재명한테 당하면서 뭐처럼 만나냐. 이렇게 지금 양쪽 지지자들이 커뮤니티에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도 관심이 없고 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건 신경민 의원님 말씀이세요. 이분은 이제 이낙연 계라고 하시는데 아니 지금 이재명 계에서 이낙연 전 대표께서 그 신천지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까지 다 올렸다고 해요. SNS에도 올리고 커뮤니티에도 올리고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그런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아니 이낙연 전 대표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으신 분인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 만약에 잠시만요. 예. 말씀하시는 네. 사이에 그럼 맞아요? 저희가 신천지랑 관련이 있나요? 예, 속보가 들어와서 네. 이거 잠시 전해드리고 저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속보 내용 저희가 뉴스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긴급 NSC 상임위를 주재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지에서 여러 가지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긴급 NSC 상임위를 주재해서 다양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회동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나아가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민주당의 당원 전용 커뮤니티 블루웨이브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친낙계 당원, 친명계 당원들이 좀 비판의 이야기를 쏟아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초 목적은 아마 소통의 공간이었을 텐데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이게 이제 오픈한 이틀 됐거든요. 7월 10일 날 했는데 이제 기존의 그 정당 커뮤니티는 되게 이제 건조무미하잖아요. 일방향의 그 내용들이고 사람들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막 이러는 건데 이거를 좀 진짜 커뮤니티를 좀 만들자는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이제 이틀 전에 7월 10일 날 오픈한 거죠. 근데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여기 들어오기도 전에도. 근데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진짜 언론에 난 것처럼 그렇게 뭐 약간 비판적인 글들도 좀 올라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책적인 제안이라든지 뭐 여야 관계에 있어서의 뭐 이렇게 조언이라든지 이런 글들이 오히려 많이 들어오고 칭찬합시다의 코너에도 칭찬의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원래 이게 사실 커뮤니티의 진정한 목적 자체가 그런 그 활발한 그런 의사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정작용에 의해서 순기능적으로 다 이렇게 정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커뮤니티든 소통 때문에 있죠. 그런데 그 소통이 지금 민주당의 구성을 보시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재판받고 계시고 또 언제 그 추가 그 구속영장 발부될지도 모르는 분이고 또 그 이낙연 대표가 이번에 오신 것은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통 공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이죠. 만약에 이제 평화시 체제 같으면은 소통 공간 있으면 좋죠.
국민의힘에도 이런 당원 전용 커뮤니티가 있나요? 저희도 있죠. 근데 저희 당은 뭐 그렇게 그냥 뭐 별로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요거 마치고 한번 블루웨이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것도 여쭤봐야 되는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한 2시간쯤 뒤네요. 2시 30분에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한번 여쭤볼 텐데요. 일단 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너무 존재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밸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혁신위원장 하시면서 뭐 불체포 특권과 관련된 그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것도 지금 후속 조치도 취하고 있지 못하시고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비명계에 대해서 일갈하셨죠. 뭐 이상민 의원한테 뭐 분당하지 마라 이런 비명계만 향해서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혁신위라는 것이 이재명 혁신위인데 이재명 대표의 혁신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민주당의 혁신은 이재명 대표의 사퇴가 전제되지 않는 한 혁신위의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떤 이야기 나올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일단 그 혁신위원회의 활동 방향이라든지 그 일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발표할 것 같고요. 예. 앞으로 3차례에 걸쳐서 혁신안을 이제 발표할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그 당 상임 고문이라든지 또는 시민사회 원로 등을 통해서 이제 간담회 통해 갖고 의견도 청취했고. 혁신위원회의 홈페이지도 개설했거든요. 당원과 국민들의 의견을 받겠다. 줄줄이 간담회 일정이 많이 예정돼 예, 있던데요. 그래 청년들과의 간담회도 있고 지역 순회도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혁신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계기인데 사실은 뭐 아픈 얘기지만 돈봉투 문제와 코인 문제 등 이제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혁신위원회에서 좀 더 뭐 그런 고문님들도 그런 조언을 했다라고 하던데 좀 더 적극적으로 혁신에 대해서 결의를 가지고 좀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윤리정당과 관련된 것들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에 있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의 내용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론 수렴 과정에 있는 거고 내부 논의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기존에 우리 당에서 운영되던 혁신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 도출한 내용들도 다 전달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 하고 의견 수렴하면은 대부분이 그 안에 내용들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는 뭐 이 기간이 언제까지 할지 이제 정해지진 않았지만 한 8월 말 정도까지 예정이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 그 전에 혁신안들이 빨리 도출돼서 발표되고 결기 있게 실천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1호 혁신안이 힘을 못 받으면서 조금 존재감이 약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네. 있잖아요. 네. 이걸 좀 뒤집으려면 오늘 어떤 정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존재감을 좀 드러내야 하는 부분인지. 그때 이재명 대표가 약속하신 대로 민주당 소속 전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 받는 것부터 시작하셔야죠. 근데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네. 좀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좀 전에 보시는지 말씀드린 여쭤보겠습니다. 그 내용 안에 사실 포함되어 있는데 예. 혁신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또 분명한 팩트로 있는 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혁신위원회가 좀 더 존재감을 가지고 좀 이렇게 혁신 안들을 빨리 도출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기능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 주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공방 굉장히 뜨겁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원안에서 또 대안도로로 변경이 될 때 이 결정 시기를 두고 또 공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야 각각의 입장은 뭔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이 양평 고속도로의 핵심은 정권이 바뀌고 15년 동안 추진되던 것이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21년 4월 달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종점이 양서면으로 되어 있던 그 내용이 정권이 바뀌고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땅들이 한 12,000평이 있는 그 강상면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게 누가
왜 어떤 경위를 통해서 바뀌었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설명을 안 하고 자꾸 뭐 민주당의 정군수, 민주당의 지역위원장 이렇게 자꾸 물타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정말로 밝히려면 저는 지금 현재에서는 여야 간에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밖에 없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내용 아닙니까? 근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권 카르텔이라든지 뭐 킬러 문항이라든지 노조나 시민단체 등 하실 때는 그 수보 회의 같은 데서 직접 또 대통령께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관련된 본인과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이게 이제 22년 5월 달이 돼서야 이 강상면으로 바뀌었다는 게 이제 알려지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어제 국토부 차관인가요? 거기 하고 여당의 그 입장은 저기 설명은 예. 23년도 3월 달에 그 설계 회사 두 곳을 선정해서 그 다시 이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그 5월 달에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문재인 정부 때 그 회사를 선정을 하고 결과가 나온 거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런 우리 야당에서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대선이 3월 9일 날 끝났습니다. 3월 9일 날 끝났고 어느 정부이든 간에 가장 그 권력이 힘이 셀 때가 인수위 시절이에요, 사실은. 예. 그 인수위 3월부터 5월까지가 인수위 기간이에요. 그리고 어제 발표했던 국토부 1차관, 2차관이고 인수위에 참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이것은 그리고 그 국제기관인 KDI가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발표한 그 내용을 예. 일반 그 개인 그 설계회사 두 군데에서 그걸 뒤바꾼다는 것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가만히설이고 국민들이 예.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 말씀이셨는데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첫째로 그리고 둘째로는 윤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 어떤 말씀이시겠습니까?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을 지금 얘기하는 민주당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하시면 그 말을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바로 탄핵하자 이러겠죠. 입장을 모르니까 입장부터 일단 바로 발표하셔야죠. 탄핵 얘기를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오죽하면은 최재관 민주당의 그 지역위원장은 얼마 전에 탄핵 집회까지 가서 이 고속도로가 서울 사람들을 위한 거지 무슨 양평 국민을 위한 거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 오늘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게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냐? 2017년에 원래 민자 고속도로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수익 타당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대우건설이 제안을 했습니다. 인구가 훨씬 많은 것이 지금 강상 IC, 강화 IC를 통해서 강상으로 종점을 두면 그쪽에 12개 읍면 중에 9개가 포함이 되니까 인구량, 교통량, 환경면에 있어서 지금 김건희 여사 일대에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이미 대우건설에서 2017년도에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지금 민자 유치하려면은 이 예타 통과가 어렵다,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 땅값이 싼데 교통량이 적더라도 그쪽은 산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예타를 거쳐서 긋고 난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이니까 주민 공청회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것도 오비락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2020년 예타조사 나오기 4개월 전에 정동균 당시 현직 군수가 부인 명의로 세 필지의 땅을 3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합니다.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의심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강하이 씨를 통과시키겠다. 우리가 집권당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하겠다라고 뒤집은 것이 바로 정동균 당시 군수와 그 최재건 지역위원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동균 군수가 뭐라고 했냐. 나를 믿어라. 내 부인과 내 집사람과 김정숙 여사와 동기동창이다. 그래서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다. 이건 그럼 김정숙 게이트입니까? 아니 저는 도대체 김정숙 여사까지 팔아가면서 노선을 변경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럼 이거는 이제 김정숙 게이트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조사에서도 지금 새로운 대안이 경제성에서 더 훨씬 우수하다라고 그리고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베네피트 코스트 분석에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L자로 꺾어서 남한강까지 통과해서 환경 파괴까지 하면서
굳이 정동균 군수의 땅이 있는 곳으로 가자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에요. 그럼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금 그 정동균 군수한테 대박 치려고 이거 한 겁니까? 제가 정말 그럼 정동균 군수가 그렇게 되면 돈 많이 법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예, 지금 저 정부 여당에서 네. 하는 얘기들이 이 김건희 여사의 땅 투기, 아니 땅 그 의혹, 고속도로 바뀐 의혹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동균 전 군수도 땅이 그쪽에 있었지 않느냐, 김부겸 전 총리도 그 180 땅이 거기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마치 원한 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12,000평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거기에 왜 하필이면 그쪽으로 종점을 바꿨느냐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김부겸 전 총리 말씀도 하시는데 그분은 21년 5월 달에 저 총리 부임하신 다음에 이제 그 정권 바뀌고 정계 은퇴하셨잖아요. 그래서 양평에 그 땅 사서 집 지어갖고 지금 살고 계세요. 60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동균 전 군수 같은 경우에도 그 뭐 산 하나 건너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400년 전부터 그 선산이 고향이 계속 그쪽에 살고 있다는 거고, 그 지금 그쪽으로 가려면 차로 한 20분 돌아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2008년도부터 이 양평 고속도로가 추진됐을 때에는 정동균 전 군수가 아니었어요. 국민의힘 군수 시절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동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샛빌지를 더 사셨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그 원래 거기 있는 그 토지가 맹지랍니다. 길이 없대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는 길을 내는 고기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그거를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수사하시면 되잖아요. 그 문제는. 거기 예를 들어서 정동균 전 군수가 뭐가 문제가 있다면 수사하면 되는 거고, 또 이쪽 의혹에 대해서도 저는 이것도 이제 여야 간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확인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저는 민주당에서 마지막으로- 국정조사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인사 의혹 조사부터 우선하자라고 했는데, 그럼 네. 대변인께서는 민주당 인사도 조사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뭐 그전에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해찬 예. 이 의혹 제기를 처음으로 했던 이해찬 전 대표 고소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지금 자. 수사 바로 들어갔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그 국회 차원에서 이 바뀐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은 국정조사밖에 일차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민주당의 모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걸로 김건희 여사가 수백억의 이익을 본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황당했던 게요. 김건희 여사 지금 그 필지도 상속받은 땅이에요. 상속받은 땅이고 그 처가 그 어머니가 그쪽에서 계속해서 살았고요. 87%가 산이고 그리고 종산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가파른 산입니다. 그건 아시죠? 그리고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2억 9천만 원이에요. 아니 2억 9천만 원을 김남국 같은 재주도 없고 그 김우겸 대변인 같이 땅 투기를 하는 분도 아니고 또 그 이재명 대표처럼 뭐 예. 대장동, 백현동, 뭐 정자동 호텔도 온갖 그 기업에 수천억을 벌어준 그런 기술도 알겠습니다. 있는 사람이 아닌 분이 예, 아니 예. 2억 9천만 원짜리 이제 마무리 좀 하셔야 공시지가로 된다니까. 어떻게 수백억의 이익을 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1초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 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 밝히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